안녕하십니까. 역사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시카고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최상위 명문대학 중 하나입니다. 웬만한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노벨상 수상자를 더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경제학과는 특히 유명합니다. 이 대학의 교수나 졸업자들로 구성된 소위 시카고 학파는 세계의 경제 이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석유왕 J.D. 록펠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을 록펠러 대학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록펠러 자신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의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공계와 자연과학, 그다음 실용학문 분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입니다. 이 학교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세웠던 카네기 직업학교하고 기업가 출신의 정치가였던 앤드류 멜런이 세웠던 멜런 산업연구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듀크 대학이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대학인데 원래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왕 듀크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큰 돈을 지원하는 바람에 이름을 듀크 대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학교는 듀크 가문의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재는 미 전국에서 10위권 안팎에 거론되는 명문대학입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센트럴 유니버시티도 비슷합니다. 철도왕 밴드빌트가 계속 거액을 기부하자 그 학교의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밴드빌트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역시 이제 남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밴드빌트 대학. 이 밖에는 미국에는 산업왕들이 세운 학교가 많습니다. 서부의 철도왕 릴런드 스탠포드가 세운 스탠포드 대학, 또 텍사스의 면화왕 윌리엄 라이스가 되온 라이스 대학 등등 아주 많습니다. 미국의 산업왕들은 대학만 많이 세운 게 아닙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제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곳인데 금융왕 모건이 자신의 개인 소장품 전부를 이곳에 기부한 후에 비로소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전시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광산왕 구겐하임 가문의 자손들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하여간 미국 전역의 유명한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가운데는 19세기 말의 산업왕들이 직접 만들거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전부터 기부 문화가 있어 왔습니다. 하버드나 예일대, 펜실베니아 대 등이 거의 기부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부 개척하고 남북 전쟁, 또 산업 성장 시대 등을 거치면서 그런 기부 문화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특히 이제 애완견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르고 또 100달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우는 등의 천민 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모습들이 이제 아주 흔히 목격되게 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퇴색돼 가던 기부 문화를 되살리게 만드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재로 손꼽히는 1889년 5월 31일에 있었던 존스타운 대홍수입니다. 존스타운 대홍수. 이 존스타운이라는 지역은 철강 산업의 수도로 불리는, 그래서 그 지역의 프로풋볼팀 이름조차도 스틸러스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철강회사의 노동자들이거나 철강회사에 납품되는 석탄을 채굴하던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홍수로 마을 전체가 지도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망자 숫자만 해도 미국 자연재해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무려 2209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존스타운 대홍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고가 천재,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닌 인재, 인간이 만든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재는 바로 산업왕들, 억만장자들, 그 사람들이 원인의 상당 부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존스타운 마을의 북쪽, 거기서 한 20km 남짓한 지점에는 사우스포크라는 댐이 있었습니다. 사우스포크 댐. 진흙하고 자갈 등을 켜켜이 쌓아서 만든 댐이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엘리게니 산맥의 여러 산들과 그 다음에 코네모 계곡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물길을 막아 만든 댐입니다. 오하이오하고 펜실베니아를 잇는 그 운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일대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그 치수 사업 등을 위해서 1840년대에 연방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댐의 높이가 22m,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284m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다 담으면 최대 저수량이 2천만 톤으로 그 당시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쓰임새가 별로 없어지는 바람에 연방정부에서 민간에 매각을 했고 몇 손을 거친 다음에 결국 그 사우스포크 낚시 사냥 클럽이라는 단체가 그 댐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사우스포크 낚시 사냥 클럽이라는 거는 철강산업계, 그 다음에 금융계 등등의 억만장자들 위주로 만들어진 멤버십 클럽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은 그곳을, 사우스포크 댐을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공호수의 가장자리에 클럽하우스를 짓고 그곳까지 연결하는 멤버 전용 마차도로를 만들었고 또 낚시와 사냥을 위한 각종 간이시설물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댐의 풍치를 더하기 위해서 물도 더 많이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아주 럭셔리한 리조트를 만든 겁니다. 그 댐의 균열을 우려하는 엔지니어들의 지적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무시하거나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댐질 처방만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우스포크 댐의 2천만 톤의 물이 그 불과 2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존스타운에 이르는데 그 물이 굉장히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있던 철도의 교각, 그 다음에 댐의 구조물, 여러 채의 집들, 아주 뿌리 깊은 거대한 나무들, 그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덩어리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흘러왔던 겁니다. 그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거대한 산이 통째로 떠내려온 것 같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결국 존스타운은 완전히 떠내려가고 말았고 2200명이 넘는 사망자 외에도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존스타운 피해자들은 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또 댐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피해를 더 키웠던 그 댐의 소유주 사우스포크 낚시 사냥 클럽의 50여 명의 억만장자 멤버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 클럽의 대표는 헨리 클레이 프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에 용광로에 쓰이는 석탄 공급을 독점으로 납품하던 엄청난 자산가였습니다. 석탄왕이라는 별명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비롯한 모든 멤버들은 그 존스타운 홍수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사우스포크 댐이 붕괴된 것은 홍수로 인한 천재지변이었을 뿐이지 우리들의 사냥클럽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유전무죄죠. 압도적인 변호인단의 힘으로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사실은 카네기도 그 클럽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헨리 클레이 플릭이 석탄 공급을 맡았던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라는 것이 바로 카네기 철강회사였습니다. 그 카네기는 자신과 친구들이 놀고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카네기는 기부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존스타운의 재건을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희사했습니다.
특히 이제 1900년에 그 자신의 철강 회사를 매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적으로 자선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US 스틸을 매각하고 받았던 4억 5천만 달러 가운데 그 당시에 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는 음악의 전당인 카네기 홀이 만들어졌고 무려 2,500개의 공립도서관이 남았습니다. 또 카네기는 생명사업하고 반전운동에도 매우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록펠러도 자선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 록펠러가 자선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록펠러는 50대 중반에 그 원인 모를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삼킬 수 없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하고 눈썹과 머리카락이 몽땅 빠져버리는 당시로서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희귀 질환에 걸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엄마하고 교회 목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기왕에 죽을 목숨인데 그냥 죽느니 사회에 좋은 일을 좀 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록펠러는 받아들였습니다.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병도 낫기 시작했습니다. 자선의 폭과 깊이를 더할수록 병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시카고 대학을 세운 것은 물론이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의학, 과학, 공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말하자면 그 엄청난 재산을 후원을 했습니다. 록펠러는 신기하게도 그 후 40년을 더 살고 97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여간 이 대표적인 두 산업왕의 자선사업가로의 변신이 다른 산업왕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왕들은 부와 권력, 무슨 뭐 환락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신들의 사업과 산업과 관련 있는 연방의원들하고 판검사들을 진적에 매수해 뒀기 때문에 법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왕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단 하나, 사회적인 존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는지 몰랐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네기하고 록펠러가 변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산업왕들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 자선과 기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마침내 사회적 존경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미국의 기부 문화는 확실하게 되살아났고 확고부동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고 했던 카네기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요즘도 그 전통은 이어져 오고 있죠. 20세기 말에 20년 이상 세계 최고의 부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는 이제 진적의 경영보다는 자선에 더 힘을 쏟고 있는 상태고 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투자의 귀재, 그 워렌 버핏은 자신이 사망했을 때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이미 약속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쨌든 하여간 당시에 그 마음을 돌린 산업왕들도 많았지만은 여전히 더 많은 다수는 독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하무인의 갑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산업이 발전하면은 그 국가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도 나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더 길어졌고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 한 기업이 해당 산업을 독점하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분야에는 그 회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조차도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직 자체가 원천봉쇄 당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독점을 할 때까지는 아주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해서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도록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점에 성공한 다음에는 일부러 공급을 아주 줄여가지고 물건값을 마구 올렸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부자들의 주머니에만 돈이 몰렸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뭐 그들의 횡포로 인해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골몸은 터지는 법인데 여러 분야에서 사회 및 정치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소위 이제 진보 시대라고 정의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진보의 시대, 프로그레시브 이라고 하죠. 미국 사회에서는 1890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30년을 진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운동은 크게 네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는 노동운동, 그 최저임금을 정해라.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제한해라. 그 다음에 아동노동을 금지해라 등의 이제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좀 만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은 그 다음에 학교도 좀 더 짓고 주택 및 대중교통, 뭐 공공보건 등에도 공공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나라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이 제 역할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 탐사 보도 전문 기자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자본의 독점의 폐해를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이다 타벨이라는 한 여성 언론인이었습니다. 아이다 타벨. 이 여성 언론인은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록펠러를 겨냥해서 스탠다드 오일의 역사라는 책을 1904년에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녀는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게 석유업계를 1인 천하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다른 정유회사들을 다 쓰러뜨렸는지, 또 어떤 카르텔을 통해서 철도 재벌들하고 운입을 담합했고 다른 정유회사들의 이 석유 제품은 아예 철도에 싣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또 석유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어떻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조차 록펠러에 의해서 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더 이제 조사에 열정을 다했고 그 서술이 생동감 있고 정확했습니다. 그 책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독점 자본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마침내 정부가 산업양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그때까지는 정부가 산업 영역에 어떠한 규제를 가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손, 그 시장의 자율에 맡겨뒀습니다. 그런데 반독점에 대한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결국 독점금지법을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1890년에. 근데 존 셔먼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소위 이제 셔먼법으로 불리는 법이었는데 법을 만들기만 했을 뿐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업왕들이 필사적으로 시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방 상하원 의원하고 대법관 등 이제 고위직의 상당수가 이 산업왕들의 지원에 의해서 자리를 꿰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했는데 그 시절에 새로 등장한 한 인물에 의해서 반독점법이 강행이 됐습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우 루즈벨트에 의해서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취임과 동시에 강하게 독점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각 분야에서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던 독점 기업들을 담합 등 이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결국 철옹성 같았던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조차 34개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그 요즘까지도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로 대접받는 모빌, 쉐브론, 엑슨 등이 이제 그때 스탠다드 오일이 갈라져서 생긴 회사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스탠다드 오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회사였는지 역으로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아직도 메이저입니다.
이 금융왕 모건의 지주회사도 여러 개로 쪼개졌고 쇠고기왕, 담배왕, 뭐 무슨 왕들의 소유의 기업들이 여러 개로 갈라졌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내친김에 노사 문제에 관한 법도 새로 만들도록 의회를 압박했고 새로 만들어진 법을 재빨리 적용을 시켰습니다.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넘기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도 만들었고 노동자가 다치면 확실하게 치료를 해준다는 산재보험 등도 그때 루즈벨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그 마운틴 러시모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4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외국인들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통령 인기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에 랭크되는 인물입니다. 5위에서 10위 사이. 그 귀여운 곰 인형, 그 테디베어도 이 사람의 애칭 테디에서 비롯된 겁니다. 루즈벨트는 이제 등장부터 퇴장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은 그러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아주 특이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일단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일을 자꾸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관심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생애에 무려 38권의 책을 썼습니다. 또 한다면 하는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목적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아주 집요한 성향을 갖고 있었고 매사 자신이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못 견뎌 했고 어떤 누구와 어떤 주제로의 논쟁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도 많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취미도 곰과 사자 등 맹수 사냥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일부러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공원 제도도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 42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된 과정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루즈벨트의 전임자는 그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친기업적인 성향이 아주 강했고 제국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될 때는 반대당인 민주당 후보가 더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산업왕 3대장이었던 금융왕 모건,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가 엄청난 정치 자금을 대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근데 그 맥킬리의 첫 임기를 함께했던 부통령이 게럿 호바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맥킨리와 게럿 호바트는 미국 헌정사에 길이 남는 찰떡궁합 정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바트가 재선 선거를 코앞에 둔 1899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부통령 후보로 차출된 사람이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습니다. 이제 갓 마흔이 됐던 그 루즈벨트가 일약 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인 1898년에 있었던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루즈벨트는 미국 국방부 해군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즉시 사표를 내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러프라이더, 야성의 기수들이라는 이름의 민병대를 조직해서 참전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교도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이제 고위 공직조차 내던지고 미국을 위해서 민병대로 전쟁에 참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쟁을 맹렬하게 부추겼던 미국의 언론들에게 너무 좋은 기사거리가 됐습니다. 당시는 그 두 황색 신문, 그 조셉 퓰리처의 뉴욕 월드하고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슬러가 만들던 뉴욕 저널이라는 두 황색 신문이 경쟁적으로 보도 경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루즈벨트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졸지에 스타가 됐고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그 전쟁은 너무 쉬운 전쟁이어서 역사가들은
소풍전쟁, 피크닉 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총 몇 방 쏘지 않고 전쟁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선 장군으로 귀환했고 돌아오자마자 뉴욕 주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주지사 재직 중에 갑자기 현직 부통령이던 호바트가 심장병으로 죽는 바람에 맥킬리의 러닝메이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맥킬리도 초선 때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대통령에 재선됐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와이도 합병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영토를 넓힌 지도자에게 대체로 이제 열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킬리는 쉽게 대통령에 재선됐고, 그 루즈벨트도 갑자기 차출된 부통령 루즈벨트도 쉽게 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맥킬리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레온 촐고스라는 무정부주의자의 총에 피살됐습니다. 그 루즈벨트는 졸지에 제26대 미국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미국 스페인 전쟁에 딱 3개월 동안 민병대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후 3년 만에 미국 대통령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본격적인 자기 성정을 드러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거침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반독점법을 시행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더 확실하게 했던 것은 미국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유언에 따라서 또 멀로주의에 따라서 건국 이후에 120년이 지나도록 그 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미국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제국주의에 나서는 바람에 미국만 초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부터 식민지 경쟁을 벌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또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가 수십 배나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거, 뭐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 19세기 후반에 그 당시 막 그 통일을 달성했던 독일은 물론이고 이탈리아,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벨기에 왕은 개인적으로 그냥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피식민지에서 물자와 인력을 강제로 수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국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팔아먹는 시장도 됐습니다. 또 군사기지로서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1898년에 스페인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명분은 쿠바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참전의 빌미는 메이노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쿠바의 아바나항에 정박 중이던 미국의 순양함 메이노가 폭발한 것이 스페인 군대의 소행이라면서 선전포고를 하고는 아주 어린애 팔목 비틀듯이 가볍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스페인의 또 다른 식민지이던 필리핀에서도 전쟁을 일으켜서 스페인 군대를 몰아내고 그 자리까지 이 자신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임자였던 맥킬리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국주의 전쟁을 시작했다면 루즈벨트는 이념적으로도 제국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임기 4년 차에는 루즈벨트 추론이라는 외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추론,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유럽 국가들끼리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사고 팔 수 없고 정의 식민지를 매각해야 된다면 그 대상은 반드시 미국에게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페인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중남미 식민지를 넘길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의 외교 정책에까지 미국이 간섭하고 나선 겁니다. 이 루즈벨트 추론은 미국의 오랜 외교 방침인 고립주의를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이고, 이제 고립주의의 시대는 가고
간섭주의의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 경찰을 자임하는 것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의 추론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파나마 운하 공사도 시작했고, 그렇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함 16척, 보조함 12척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단을 구성해가지고 배를 온통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후에 대백색 함대, Great White Fleet이라고 이름 붙여서 세계 일주를 시켰습니다. 대백색 함대. 1907년 12월부터 무려 1년 2개월 동안 5대양 6대주를 순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주요 항구에 기항을 시켜서 미국의 위세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하여간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대통령입니다. 국내 문제에서는 진보 성향을 유지하면서 공익을 우선했고 국민들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외부로는 새 과시를 통해서 미국인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역사와는 악연이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이제 필리핀과 한반도의 우선권을 갖는다는 소위 카스트라 탭트 밀약이 루즈벨트 때 맺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동영상 시리즈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한민족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말년과 죽음도 좀 기이했습니다. 전임자의 피살로 인해서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고 그 첫 번째 임기의 성공으로 두 번째 임기도 무사히 치러냈는데 그가 과연 이제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인 이제 조지 워싱턴이 재선만 하고 물러난 후에 모든 대통령은 재선만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첫 4년의 그 임기가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의 피살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은 그 국민의 뜻을 묻겠다면서 한 번 더 출마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스스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윌리엄 하워드 탭트를 후임 대통령으로 밀었고 그 탭트가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근데 탭트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진보당이라고. 루즈벨트는 그 선거에서 현직인 탭트보다도 득표율에서 앞서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제3당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이긴 전무후무한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보수 후보의 분열로 대통령 자리는 진보 진영 측 후보였던 민주당의 우드로우 윌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러닝메이트까지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낮에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인은 심장병이었습니다. 관상동맥 폐색. 1919년 1월에 죽었는데 우리 나이로 겨우 환갑때였습니다. 당시 이제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사신이 일부러 그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데려갔다. 만약에 그가 깨어 있었다면 그와 싸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신조차 두려워할 만큼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삶 전체가 아주 열정적이었고 전투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미국은 이제 진보의 시대하고 그 제1차 루즈벨트 시대를 거치면서 그 민주적 시스템하고 세계 최고의 GDP를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미국의 번영은 진보 시대의 마지막에 벌어졌던 제1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미국은 당시까지 최대의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패권의 경쟁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자멸하는 바람에 정말 손대지 않고 고풍격으로 패권 국가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대전 직전에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 의해서 개발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제조 방법의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량 생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풍요, 대호황의 시대를 맞았고 아주 정말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풍요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금주법 시대의 혼란이 벌어졌고 이어서 대공황과 2차 대전이라는 더 끔찍한 일들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한 명 미국을 구원할 주인공이 등판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와는 다른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등장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 미국 이야기 13편 그 산업왕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최근 제가 건강에 조금 이상 증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고 그 나름의 경험과 처방을 공유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차도가 있습니다. 그 두통과 현기증의 빈도가 많이 낮아졌고 드물어졌습니다. 부정기적으로라도 동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몸 상태로서는. 하여간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